네, 2017년 반환점을 돌면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악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이경태 석좌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겸임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좀 질문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보통 영상을 확인하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교수님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의원님, 그 하반기 경제 전망으로 저희들이 모셨지만 일단 상반기 경제 전망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7월입니다. 네. 상반기는 다 지났으니까 경제 전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경제 평가를 보면은 네. 1, 4분기 이미 발표됐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1.1%를 달성해서 2, 3년 사이에 아마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건 우리가 보기에 지난 2, 3년 동안 경제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률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아직 경제 회복세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경제 정책이 혹시 또 실기할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기저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수출이 증가하면서 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대내적으로 겹쳤는데요. 네. 대외적으로 보면은 무역 전쟁 포로 상태입니다. 네. 그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수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 한미 FTA 재협상 덫에 걸렸습니다. 네. 중국 사드 보복에 덫에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일본과 EU가 네. 경제 동반자 협정 타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수가 이제 정말 문제인데요. 네. 절벽 상태입니다. 내수 가계부채 절벽. 부도 위험 계속 확산하고 있고요. 네. 자영업 연쇄 파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 실업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은 지금 상반기에 좀 좋아졌던 경제 한순간에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지 그래 지금 그 상반기 괜찮으니까 앞으로 우리 3% 넘어설 거다. 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낙관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분기별 GDP 성장률이 1%를 넘어선 거는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네, 여하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네. 하는 그런 비관론 또 위기의식 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상황도 그렇고 국민들 인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은 반갑죠. 네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반갑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우선 수출이 뭐 거의 2자리 숫자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 회복도 뭔가 좀 가속화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작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탄핵 정국 그래서 뭐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그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해소가 되고 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좀 희망적인 그런 경제 심리가 생기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보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죠. 네. 산적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전망 또는 뭐 내년도 이후 전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중요한 거는 네네. 지금 3%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난 네. 2년여 동안 계속 2%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기저효과 말씀하셨습니다만 2.8%다, 3%다, 3.2%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3% 성장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심각하다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 구조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네.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데 논의를 집중해야지. 네. 야, 3% 달성하자. 이제 네. 됐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네. 정치 우리 오늘 그거 논의하려고 모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70분 가지고 모자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프산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위축이 돼버리면 잘 될 경제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들 심리는 좋아지고 있는데 국민들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게 문제죠. 디커플링 따로 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근데 네. 3%라고 하는 숫자가 뭐 가지는 무슨 뭐 환상은 우리가 깨야 되는데 네. 그러나 뭐 한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 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2014년에 3%. 네, 그죠? 그 정도 됐죠? 3.3. 네. 그리고 지금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2014년에 지금 2.9 에다. 2%대에서 고정돼 있다. 뭐 심지어는 이제 1%대를 찍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3%를 찍으면은 우선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고 뭔가 의욕이 좀 되살아나고 네, 네. 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지금 시작부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해 분양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물 건설, 토목 건설이 늘면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6년 3개월 만에 최대인 2.1%를 기록해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세라고 볼 수 있고 정부가 떠받치지 않는 성장이니까 성장의 질이라고 하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0.4%에 머물러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주점, 숙박 등 소비와 밀접한 음식 숙박업 생산은 1.6% 줄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휴대폰 구매 연기나 또 중국인 관광객 감소 또 국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이런 일시적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 지수가 최근에 들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 또는 3%대에 이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이 2017년 경제 성장률을 조심스럽게 상향 조정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2.5%에서 2.6%로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말씀해 주셨지만 3%대 성장률 오랜만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망하세요? 전망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과거보다는 그래도 성장률 자체는 나아질 거다. 그런 건 예측할 수 있어도, 네. 3%가 될 거냐, 이건 좀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요. 네. 이미 보니까 1, 4분기, 2, 4분기까지 끌어왔던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네. 나빠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와서. 민간 소비 판매도 한 0.9% 정도 감소하고, 네. 또 산업 생산도 4월에 1% 감소, 5월 달에 0.3% 감소.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갔던 게 약간 지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내수가 아직 근본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까 이필상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일자리,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게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장 정책의 주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침 KDI가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국내 경기 개선세가 좀 약화 추세고
그리고 소비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 그리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그 전달보다는 조금 그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불안이라든가 또는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111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네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거품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꺼지면서 지금 다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소비 판매가 4월에는 0.7% 증가했었어요. 근데 5월에는 그것이 마이너스 0.9% 다시 떨어졌다는 네. 것이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5월달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0.3% 네.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재고가 2.5% 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 그럼 3% 우리가 달성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새 정부가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한미 FTA 재협상 이거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드 보복 이것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로 가서 지금 자영업이 폭발 위기입니다. 자영업 부채가 520조 원인데 한 명당 빚 부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네네. 자영업 지금 한 달 벌어봐야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네. 3억 5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은 가계부채가 폭발하면서 경제가 정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네. 이게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정말 경제를 살려서 그냥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세금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럴 경우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 경제를 얼마만큼 제대로 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3% 성장이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네. 제대로 좀 살려서 네. 3%의 어떤 저력을 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 부분이 괜찮고 또 뭐 건설도 괜찮고 설비 투자도 괜찮아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가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듯한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죠. 하도 금년 들어서 우리 경기 회복을 주도 견인한 건 수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기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거의 네. 지배적이에요. 예, 수출이 거의 안 늘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두 자리 숫자 훨씬 뛰어넘는 증가율이 아마 하반기에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예, 하반기에는. 그렇고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FTA, 한미 FTA 문제라 통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역 전쟁, 그러니까 트럼프발 네. 세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네. 이거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네. 했는데 시진핑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좀 봉합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게 그냥 말만 그랬지 실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네. 미국의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곧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보고서 결과가 이게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 요인이다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아주 철강 수입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카나다, 멕시코, 독일, 우리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타격을 받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이 상식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국가 안보랑 결부해가지고 네. 수익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사실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 대응 조치를 하고 무역 하면은 이게 이제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자칫 무역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를 좀 이렇게 살릴 불씨가 꺼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거는 정부의 재정 지출하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경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년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 추경 통과 여부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네. 이 시기가 중요한데. 네. 그리고 주택 문제는 지금 벌써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망한 거 보면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택 건설 수주가 이제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습니까? 쭉 늘어나다가. 네, 네. 그리고 또 정부도 지금 뭔가 주택 경기가 과열되는 걸 좀 경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과거의 성장 요인이 약화되는데 성장을 새롭게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만약에 어떤 그런 세계 무역 전쟁의 대두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면은 네. 그럼 오히려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3%는 고사하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단기적인 성장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임기가 5년이면은 5년의 어떤 그 기간을 놓고 네.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 청사진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거기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3대 약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약점은 뭐냐면은 수출 품목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수출 잘 되는 거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석유화학 제품 등인데요. 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죠. 네네.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출 늘어난다고 해서 네. 중소기업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일반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좀 성장률이 올라간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무역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세계 무역 전쟁의 양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결국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야 한미 FTA 재협상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드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 세계 무역 전쟁이 화약고는 소리가 엄청난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이 수출 산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이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확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중국,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신흥국 수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흥국 수출이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2016년도 통계를 보면요. 중남미 수출은 17% 감소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 수출 14% 감소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수출 0.4%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수출 산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 구조도 개편하고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산업 일으킨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수출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수출의 낙수 효과가 약화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별로 안 나아진다 하는 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하튼 수출이 늘어나면 하여튼 거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장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신흥국 수출 말씀하셨는데, 네. 금년도 상반기 작년 말고 네. 금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우리 수출이 제일 많이 늘어난 지역이 신흥개도국이에요.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요? 예, 상반기에는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베트남하고 CIS 국가들 네. 이게 53%가 늘었어요. 그리고 아세안이 30%, 인도 22%, 네. 중국 12%.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흥 개도국의 지금 한동안 굉장히 경기가 불안정했는데 지금 네. 다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가 토의한 그 무역 전쟁이 안 벌어지고 네. 세계 경기가 회복이 계속이 되면서 우리 수출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그 신흥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수출 상품 구조가 너무 단일화돼 있고 단순하고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산업 구조가 말이죠. 신흥 개도국이 경제 개발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한국이. 예,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좀 순항하면은 한국이 적어도 거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금융 네.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직 짚지 않는 부분이 이제 유가 문제인데 네. 유가가 계속 또 이제 하락하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데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러시아나 우리 수출이 또 거기서 이제 악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보호무역주의 추세라든지 네.
유가의 하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수출에 또 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G20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 G20 보면서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 계속 이제 보호 무역 네. 이런 거 좀 배제하자 이러면서 똘똘 뭉쳐서 우리 같이 좀 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 무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시 한번 그때처럼 네.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G20에서 대략 어떤 정도의 톤의 어떤 그 경제 협력 어떤 방안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이 G2 국가로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칠 텐데요. 당분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그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뭐 꺾을 만한 국제적인 힘이 네. 아직은 다른 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이것도 우리가 너무 뭐 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경태 교수님이 옛날에 다 참여하셨겠지만 한미 FTA 체결 직후에 또 재협상 하자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도 또 이 자동차 부분에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해가지고 네. 재협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OECD가요, 올해 6월에 그 당초 3.3%로 전망했던 그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이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경제가 지금 안정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3.3% 성장할 거다 그러다가 3.5%는 고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호재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살아남은 수출이 그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G20 이런 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 각국 경제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미국은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이거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유럽도, 그럼 우리도 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 같은 나라는 브렉시트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G20 뭐 앉아서 뭐 좀 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만 다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정말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것이 그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인데 미국은 자기네들 이제 미국발 금리 위기 저지르고 나서 네. 돈 많이 풀어서 좀 살아나니까 네. 이제는 금리 올리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은행 자산 축소해서 돈을 걷어들이겠다. 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영국도 그럼 우리도 거기 좀 따라가겠다. EU 연합도 따라가겠다. 카나다도 따라가겠다. 네. 괜히 이제 자본 유출하면 자기네들 손해본다.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입장인데 네.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긴축 발작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세계 경제에 암문이 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G20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고 다 같이 우리가 좀 자제하자, 네. 서로 돕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세계 경제는 정말로 이게 이 살얼음판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OECD가 좀 개선될 거다, 성장률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 그 얼음판이 꺼질지 모른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 이거 그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기회에 오히려 시장 파고들자. 그다음에 약점 파고들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면서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 공략하자. 이런 정말로 단단한 어떤 결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네. 우리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OECD에 계셨잖아요. 네, 전에 네, 대사로 네.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아니고 어떠신가요? 하여튼 OECD뿐만 아니라 IMF도 그렇고 네.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전망을 그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해년도 초에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2008년도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매년 거의 예외 없이 그 전망한 숫자를 다시 또 더 낮췄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해 말에 가서 실제로 그 성장한 실적치는 또 전망치보다 더 떨어지고. 그게 계속이 됐어요, 지금까지. 네.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80년간. 그 금년은 이게 이제 적어도 아직까지는 네. 작년에 했던 전망치를 더 높이거나 네. 뭐 적어도 낮추지는 않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유로존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망할 때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복덩이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가 2015년도인가요? 막 중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었죠. 중국 경제 위기로 대두해가지고 네네. 그게 또 하나의 복덩이 등장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최대의 그 하방 그 위험성은 네. 트럼프의 보호주의, 세계 무역 전쟁,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브렉시트도 뭐 그렇게 이 하드 랜딩은 아니고 좀 소프트 랜딩 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네. 그 영국의 총선 결과에 의해서 메이가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죠.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금년도에 그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치가 유지가 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키 요소는 네. 무역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네. 그게 달렸다.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달렸다. 트럼프의 트위터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AI나 이 구제역, 가뭄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해 상반기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이런 문제도 겹쳐서 상당히 복잡한 함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대의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로 뛴 뒤 6달 연속 2% 안팎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상승세는 농축수산물이 주도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7.6% 오르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어류와 조개류,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 지수가 10.5% 오른 가운데 특히 신선 과실 지수가 21.4%나 급등해 2011년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I 여파가 지속되면서 달걀값이 1년 전보다 69%나 올랐고 오징어 63%, 감자 36%, 토마토 29%, 수박이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상승률이 1에서 2%대에 머물렀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탁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좀채 회복되지 않고 있고 가뭄과 뒤이은 폭우로 농산물 작황도 부진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황 속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소비자 물가는 뭐 1%대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이 특히 생활 물가 지수 이게 가장 그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올 들어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상반기 우리 상황을 보면 뭐 AI라든지 네. 구제역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달걀값이 배로 뛰었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아까 발표한 대로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과일, 채소류 값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나 인도가 세계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옛날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예측치를 보면은 금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1.9%, 네. 또 2018년도도 그런 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네, 생각을 크게 가지고 우려할 있습니다. 만한 수준 아니다. 뭐 물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네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서민들을 압박하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업과 물가의 이중 고통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유층은 투기 인플레이션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지금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이 40% 가까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정말 참담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식품 물가 20% 이상 오른다고 할 때 당장 먹고 사는 게 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심도 못 거거든요. 먹죠. 네. 더군다나 전월세 이거 폭등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느냐. 근데 물가는 오른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고통이 서민들, 청년들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지난 정부에서 그래 부동산 시장 살려서 경기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부동산 규제 완화했습니다. 네, 네. 기준금리 5차례 인하했습니다. 최저금리 1.25%까지 내렸습니다. 네.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은행에서 돈 꺼가지고 네. 아주 그냥 투기 도박판을 지금 벌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잘난 투자하면 한 달에 몇 억씩 투기 생기고 그래요. 네. 그럼 이게 경제가 한쪽에서는 신음소리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투기 잔치 벌이고 있느냐.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게 물가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투기 문제 등 이 내수 경제 구조 이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거시 정책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사실 이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뭐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데 네. 아까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2% 아직 미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런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나면은 지금 상반기에 1.3%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장 그 전형적인 예가 과거에 그 원유 파동이거든요. 네. 그죠? 유가가 막 몇 배씩 뛰어가지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임금이 갑자기 막 무슨 올라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임금이 정체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말 자체가 저는 전혀 뭐 이렇게 이제 적합하지 성립이 안 않다.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국민 체감 물가 있잖아요. 생활 물가. 네.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거시 정책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없는데 국민들의 그 정말 고통을 가중시키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있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마트를 여러 번 갔어요. 월마트 가고 이랬는데 네. 집사람이 그 시장을 보고 나더니 말이죠. 아주 자기는 돈 쓰면서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너무 싸다는 거예요. 네. 저 생필품 가격이. 네, 네, 네. 예를 들어 100브러치를 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냐 100브러치를 샀는데. 네. 1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돈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죠? 이걸 정말 그래서 이제 수익 개방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익 개방도 좀 제대로 하고, 그 수입 관세를 내렸는데 국내 물가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국내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저 주거 문제, 이 기본적인 거를 정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결을 못 해줬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뭐 사실은 다 응축하고 있는 게 바로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꾸 네. 빌리게 되고 이게 또 금리 문제가 또 연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지요. 심각하죠. 네. 아까 그 물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평균 수치는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도 계층별로 보면 이필상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주로 이제 그런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전체 규모가 665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MB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1,365조 대가 거의 100% 이상 지금 올라갔는데 그렇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또 과거 70년대, 80년대 어떤 경제 성장 패러다임에 얽매여가지고 부동산을 부추겨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경제 정책의 지금 부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또 전체 규모도 뭐 문제지만은 그리고 한계 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가구는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재는 그 지표인데 그게 네. 이제 40%가 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그런 가구를 우리가 한계 가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 가구 수가 한 32만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규모로 보면 한 62조. 이게 이제 큰 복병이죠. 나머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빚 많이 얻어서 뭐 부동산 사고 하는 거에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여서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에서 이 취약계층의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소득이 뒷받침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건 또 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리 문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채무 조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 기관도 책임이 있는 거고, 정부도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빌린 사람도 또 일부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부채를 면제해주면서 장기적으로 가계, 채권자, 정부가 3자의 어떤 고통 분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네. 기억으로 한원 총재가 아마 이런 말을 한번 한원 총재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주열 총재가요. 그래서, 그죠?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돼도 되는 네. 경우에 그것 때문에 못 올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통화 정책의 큰 애로 요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혹시 최 의원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지금 뭐 정부나 여당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채 탕감을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좀 아까 특히 이제 한계 가구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혹시 그런 게 뭐 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어요. 표현을 부채 탕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또 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네.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용어로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능력이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웨이브를 해주고, 그렇다고 완전히 100% 웨이브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환 기간이 10년이면 20년은 늦춰가지고 길게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또 채권 금융기관도 신용조사 철저히 안 하고 빌려준 거에 대한 책임을 또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요. 이 3자의 어떤 고통 분담을 통해서 그 한계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한계 가구, 이게 이제 위험 가구라는 것이 있고 고위험 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위험 가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가구인데 그게 32만 가구입니다. 네. 그런데 위험 가구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그런 가구인데 그게 126만 가구거든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가계부채 규모로 보면은 이제 1,4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세계 8위고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네. 속도가 세계 3위입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뇌관이 지금 2개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뇌관이 뭐냐면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건데요. 지난 정부는 부동산 거품 일으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정부는 부동산 거품 꺼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야 돼요. 투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한다. 그래가지고 돈 꿔서 집 사는데 집 못 갚는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가계부채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연착륙 차원에서 굉장히 이 정책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뇌관이 자영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한 평균 1인당 3억 5천만 원인데 무슨 수로 갚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 다 지금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너도 나도 자영업 여는데 자영업 여는 것이 뭐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또 편의점이라든가 네. 이런 건데 네. 이미 그런 가게들 엄청 많습니다. 포화 상태죠. 예, 네. 근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여니까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부채 자꾸 얻어 쓰면서 다 같이 무너지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대책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네. 구조조정을 하든지 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주든지 이런 정책 폐이지 자영업 무너지면서 가계부채 폭발하고 경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는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 정부에서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가계부채 그랬었죠. 종합 대책이라고. 네, 네. 뭐 하여튼 그거 말씀
그러고 종합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산 교수님이 아이디어 많으신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이 가계부채 내관이라는 그 헤드라인은 진짜 뭐 잊을만한 근데 내관이 것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미국 페드가 네. 금년에 뭐 금리 금리를 인상.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네. 내년에 또 한 두세 번 올리면은 이제 우리하고 금리 격차가 이제 1% 이상 벌어지잖아요. 네. 역전됩니다. 저는. 역전되잖아요. 지금 동일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하나의 내관이잖아요. 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근본적으로 금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그래 한계가고 많다. 일단은 지원해주자, 부채 탕감해주자, 뭐 이런 어떤 뭐 정책을 뭐 마련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경제에 자금 흐름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네. 금리 쌉니다. 돈 많이 풀려 있습니다. 돈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투기로 많이 간다 한 얘기인데 정말 규제 완화하자, 기업 환경 개선하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일으키자. 네. 그래서 그 자금이 산업 자금으로 흐르게끔 네. 자금 흐름 어떤 체제를 바꾸자. 그러면서 일자리 많이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래 너도 나도 일자리 이제 많아지니까 그래 이래서 돈 벌자, 네. 빚 갚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못 갚는다. 그런 거 탕감해 주든지 이자를 뭐 깎아 주든지 또 만기를 연장해 주든지 그렇게 돼야지 정책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당장 고통부터 해결해 주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 체제를 바꿔가면서 누구나 일자리를 갖고 빚을 갚아가면서 자기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 환경을 만든 다음에 뭐 탕감을 하든지 해줘야지 무조건 탕감이라면 수익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네. 결국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죠. 해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제1호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소득 주도 정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문제거든요. 네. 내용이. 네. 뭐 나중에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공부문이 수경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그 민간부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네.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창업을 하게 하고 민간 부문이 먼저 일자리를 만들고 네. 그래도 참 안 되는 부분이 공공부문이 해야지. 네. 이게 공공부문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든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념은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네. 일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은 학교 교사들 남아 돌아가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어떤 그 인력 재배치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공무원 숫자를 늘린단 말이에요. 한번 뽑고 나면 이거 해고도 못 시켜요. 계속 유지되는 인원들이죠. 네. 두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본말이 전도가 됐다. 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네. 우리가 이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를 못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국가기획자문회의에서 그런 거 전부 정리해가지고 곧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는 민간 부분이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 전체 근로자의 90%가 민간 부분입니다. 공공 부분은 한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니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근데 새 정부를 맡은 입장에서 보면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단은 공공 부분도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인력이 있는데 네. 지금 2교대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3교대제로 바꿨는데 사람은 아직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네. 안전요원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산해보면 장기적으로 한 16만, 17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 공무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런 정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분에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서비스, 지금 뭐 제조업은 갈수록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돌파구나 어떤 서비스 업종에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머지않아서 발표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부터 지난 정부가 쭉 추진했던 예를 들어 새만금을 2억 평 땅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가 필요한 규제가 이제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용어 자체가 좀 나쁘면 보고 바꾸더라도 네. 이런 걸 좀 이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컨센은 뭐냐?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무작정 풀어놓으면 또 가서 재벌이 독식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네.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그다음에 이 규제를 풀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의 빅딜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규제의 빅딜. 네. 한쪽은 이걸 풀고 또 한쪽 이쪽을 풀어서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대기업이라든지 과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죽어도 상법 개정 못하겠다. 공정거래법 개정 못하겠다. 재벌 손대지 말아라. 네. 또 이쪽은 우리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서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경제는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양쪽에 한 발짝씩 좀 양보해서 좀 규제를 그런 식으로 좀 빅딜을 통해서 풀어야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그 규제 빅딜이 네. 정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의 여러 가지 폐해를 규제는 해야죠. 그 대신에 자유를 더 주고 네. 니네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그러나 또 잘못한 책임을 거에 묻고.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징벌적 피해 보상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에 자유를 주고 네. 그 대신에 기업이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끼쳤을 때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그 정말 징벌적인 그 처벌을 하는 거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아주 확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전망이나 뭐 이게 추경 관련해서 좀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 그리고 지금 이필상 교수님께서 많이 메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공공 부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추경 때문에 여야 간에 지금 갈등 상황인데 뭐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추경 11조 원 편성해서 네. 1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네. 그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부 재정 투입해서 일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 그런 네.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정부는 마중물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끔 유도하겠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중물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펌프에서 물을 퍼올릴 때 일단 물을 좀 부어야 퍼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좀 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걸 먼저 이걸 내놓는 게 문제인데 펌프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암만 마중물 퍼보야 그 펌프질을 해봐야 뭘 효과가 안 없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던 주력 산업들 대기업이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중국에 밀려가지고 경쟁이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산업 발굴 없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물만 퍼본다? 네.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친다면 그래 경제 구조 이렇게 어렵다. 문제 크다. 함정에 빠졌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산업구조 개혁하고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 창출하겠다. 중소벤처기업도 이렇게 많이 일으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고 보십시오. 청사진 나왔습니다. 그 여기에 마중물 필요하니까 이제 추경 편성하겠습니다. 1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돈부터 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거 뭐 선심 정책 아니야?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의심을 이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출발을 했으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인수위를 통해서 다 이제 플랜을 세울 텐데 네. 아마 그 보궐선거 비슷하게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뽑히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정부는 출범했는데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들이 아직 2달이 가까이 됐는데 정부 자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네. 빨리 이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머리 맞대고 이런 플랜을 짜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네. 보기에도. 네. 그러니까 뭐 여야 어떤 그런 걸 초월해서 일단 정부는 출범을 시키고 그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출범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네. 정말 답답하고요. 네. 추경의 문제도 일부 야당에서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추경 요건이라는 게 뭐 천재지변, 전쟁 네.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실 그건 아니지만 네. 청년 일자리 실업을 보면은 이건 추경의 요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되느냐 안 되느냐도 심사 장소에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기회다, 뭘 더 늘리자 빼자 해야 될 텐데 논의 자체도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네. 정권 차원을 떠나서 네.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경을 사실은 어제 논의하려고 했으나 그 추미애 대표의 또 발언 가지고 지금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영상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역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였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 9천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보다 9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37%가 늘었습니다. 양측이 다 효과를 봤지만은 미국산 차의 국내 수입 효과가 그만큼 더 컸었고요.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이미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고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도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미국이 두 품목을 적시한 건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인 제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재검토해서 하여튼 미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 개정을 하고 뭐 심하면 이제 정 안 되면 폐기하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FTA 규정이 불합리한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FTA 재협상을 준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가졌던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이 한국과 무역 거래를 재논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앞부분에 이제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국무장관, 상무부 장관이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하니까 장하성 실장이 앞에 나가가지고 뭐 저 반박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아마 와튼 스쿨 나온 게 덕을 본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 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죠. 네. 논의는 했을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FTA 재협상의 문제는 이번에만 이렇게 부각된 건 아니고 과거에도 한 두 차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뭐 저희 협상의 테이블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철강 같은 경우 이경태 교수님, 원래 그 철강은 WTO 체제에서 FTA 문제하고 다르게 원래 무관세로 하기로 세계가 합의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WTO 위반 아닌가요? 예, 우리가 따져보면. 네. 제가 뭐 구체적인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지금 이제 WTO가 거의 지금 좀비예요, 좀비. 예. 뭐 좀비. 네, 유명무실합니까? 유명무실하죠. 네. 예, 뭐 전혀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저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WTO에 제소하는 게 그게 정말 실익이 뭔가 뭐 무슨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철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엔타이 담핑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네. 이제는 지금 그 철강을 그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 하는 논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지금 이번에 자동차 철강 두 개를 또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 라스트 벨트의 심볼이잖아요. 네. 철강하고 저 자동차가.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미 FTA 재협상은 이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나프타 재협상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걸 사실 뭐 협상 측면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그냥 협상 준비해서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네. 국가의 이익을 균형시키는 의미에서 그냥 협상을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7년 전에 우리가 협상할 때 미국이 주장했다가 이제 그 관철 못 시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네. 무슨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더 한다든지 지적 소유권을 보호를 더 한다든지 우선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협상 이후에 이제 이행 과정에서 또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 시장을 개방을 좀 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를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무슨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놓고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한미 FTA 재협상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이제 국내 협상입니다. 국내 협상인데 네. 그 첫 번째 한미 FTA 협상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랬었죠, 당시에. 그죠? 예, 여부를 두고. 뭐 네. 이거 통상 협상 문제 가지고 그냥 이게 뭐 그냥 완전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정도로 찬반으로 그랬었죠. 갈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나 집단들이 있어요.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그 자유스러워야 된다. 재협상을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불합리한 사람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치면은 트럼프가 지금 불합리하잖아요. 네. 네. 불합리끼리 부딪히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 트럼프의 그 어떤 그 외교 정책이요. 이게 통상 문제만 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통상 문제, 무슨 안보 문제, 뭐 다른 문제를 다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그렇죠. 주고받아가지고 이게 네. 내가 얼마나 덕을 보나 뭐 이렇게 좀 하는 사람 같아요. 네. 기업가 정신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보면은 지금 FTA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사드 문제가 있고 한미 동맹 문제가 있고 방위 분담. 뭐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도 이걸 좀 이제 패키지로 엮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정부에서 이거 여론 무마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미국 발표하고 한국 발표가 전혀 달랐습니다. 달랐죠. 네. 미국은 재협상 진행 중이다 이랬고요. 한국은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까지 일부러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네. 저는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협상이건 또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갱신이건 네. 내용이 중요한데 트럼프 무조건적인 국가 이기주의자입니다. 네. 그게 지금 한미 무역 거래 보면은 뭐 자동차나 철강 이런 데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서비스, 지적재산권, 네. 농업 이런 데는 뭐 흑자가 많거든요. 미국 주식이 많죠. 근데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철강 자동차 무역 적자 우리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거 협상 다시 얘기하니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은 네. 자기네들이 흑자 보고 있는 서비스나 지식재산 이런 것도 흑자 더 봐야 된다. 너 시장 더 열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론 무모형으로 재협상 합의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으면 무슨 준비를 우리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대로 알리고 그래 저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우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이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지 네. 안 왔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얘기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거죠.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지혜를 모아야지. 네. 그거 가린다고 가려지겠어요. 그렇죠. 그 네. 과거 스타일의 정치 행태인데 아마 새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걱정하신 대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한미 FTA를 시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제 정권이 바뀌고 MB가 이제 추진하니까 또 이제 반대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또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누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스탠스도 바뀌지 않을까. 네. 뭐 그러면 그런 그게 기대를- 차라리 협상에 도움이 되죠. 글쎄요. 네. 예. 네. 저는 미국에 네. 대해서 우리 할 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한미 FTA 발의 5년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 시장 점유율이 네. 2.6%에서 3.2% 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상당히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5년 동안에 대미 투자가 198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로 늘어나고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고용 창출한 것이 네. 2만 5천 명인데 왜 그건 안 따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번에 한미 정상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따라갔는데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포함해서 5년 동안에 40조 원 투자하거나 구매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너무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너 이득 보고 있고 내 손해 보고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이러냐. 우리도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똑같이 대응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데이터. 한미 FTA 이제 비준 가지고 막 시간 끌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의 무슨 용역 회사에 이제 부탁해가지고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이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네.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이 몇 명 됐고 또 거기 그 선거구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을 얼마 하고 고용이 얼마 늘어나고 이런 선거구별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의 네. 그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그때 이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익을 많이 본 하원의원들 정해가지고 그 하원의원 데리고 그 선거구에 가서 한국과 우리가 투자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선거구가 이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에비던스니 증거니까요, 증거. 수치로 그래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 딱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네. 저기 트럼프 앞에 가서 비춰야죠. 너 이거 봐라 이거. 주별로 빨간색, 파란색 표시해서. 너 한번 할 말 있냐 이거 봐라. 네. 아니 그 말씀한 데이터로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5년 동안에 400억 불입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인데 40조 이걸 원, 이제 투자하겠다. 이걸 좀 협상 테이블에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이제 알려지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않고. 좀 우리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오늘 것 400억 불 우리나라 투자했으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그렇죠. 늘어날 텐데요. 네. 그거 갖다 투자하겠다고 진짜. 하는데 그 인정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다. 말이 안 앞으로 되죠. 재협상할 말이 때 안 그런 되죠. 데이터 가지고 아마 협상을 네. 하면 그래서 국내 네티즌들이 지금 트럼프가 재협상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 40조 우리나라에 그대로 투자하면 우리 일자리 생길 텐데 참 그렇죠. 트럼프 염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네티즌들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중국 수출 비중은 26.1%, 오히려 한 1%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밌죠? 네, 이게 수치상의 어떤 그러니까 묘한인 중국은 건가요? 철저하게 자기 국익 차원에서 모든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 그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는 우리나라에서 또 수입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수입해 가지 않으면 자기도 수출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이제 소비 제품 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사드 보복이 오는 건데 앞으로 중국은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수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나 큰 문제가 안 된다. 소비 제품 자기들이 생산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제 전체 수치는 아마 더 늘어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 사드 문제도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슈인데요. 앞으로 좀 잘 풀어가야 되지 않을지. 또 우리도 중국에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네. 저 백두산 뒤에 설치한 그 레이더망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사드를 네. 계속 문제 삼으면. 너희들도 사실 그걸 제거해라. 그럼 우리 안 하겠다든지. 니네들이 책임지고 북한 핵을 책임져라. 그럼 네. 우리 사드 하락해도 안 한다.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무섭구나 하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네. 그래서 우선 중국 관광객 못 오게 하고 이건 그냥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 관계되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소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질문은 정말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한국이 자기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의 이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그런 자본재나 중간재 수입까지 보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중국도 뭔가 자기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출구 그냥 이렇게 지금 한국 하자는 대로 하기에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대국으로서의 지금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다. 면이 안 서죠. 뭐 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진핑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그죠. 그렇다고 또 본격적인 보복은 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 정말 외교에서 풀어야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 언어의 수위를 조금 조절했는데 아마 출구 전략을 감안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 저는 우리가 네. 문제 심각성을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효과에서 어떻게든지 한국 국민들한테 공포감 조작에 소비재부터 수입 제한하자 뭐 이렇게 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중수출이 거의 50% 감소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자동차 수입 제한하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중국 시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이 조금 손해를 지금 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기정사실을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사드 보복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제는 소비재 그거 내버려 두고 중간재, 자본재 수입 제한하자. 그래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 도와주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자생력을 높이자. 이쯤 되면은 우리 경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그래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중간재, 자본재 우리 스스로 생산한다. 그래서 보복하겠다. 사드 철회해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 대응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은 좀 짧게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드 보복. 뭐, 전망도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고, 한국, 1대1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 고처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네. 어려운 이슈인데,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또 치열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존의 문제에서 보면은 한미 간의 관계를 또 도외시 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한 30초씩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문재인 정부 뭐 장기적인 전망도 좋지만 이 하반기엔 이것만 좀 집중해 달라라고 조언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네, 하반기. 네. 제가 먼저 이 시작하죠. 교수님 예. 먼저. 네. 숙제 2개가 있습니다. 그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풀어야 됩니다. 뭐냐면 대외적인 숙제가 뭐냐면은 사드 보복 어떻게든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미 FTA 그거 제대로 협상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자영업, 네. 청년 실업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숙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라 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 지도의 재정 정책 여기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시장 지도의 산업 정책을 펴라. 네. 그래서 정말 경제 성장 동력 찾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많이 일으켜라. 네. 이런 정책의 어떤 비전을 빨리 하반기에 제시해서 야 우리 그냥 희망 있다. 나도 일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선거하기 직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선거하기 직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규제 제도를 현재 그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는 네, 게 네. 들어 있어요. 네.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집어넣었대요.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그게 말로만 됐지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규제는 그 네거티브로 가는 거 빼놓고는 이제는 다른 방법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뭐 그냥 일시적이고 무슨 부분적인 네. 규제 개혁 가지고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걸 확실히 하고 공약대로. 그다음에 네거티브로 가는 게 그게 엄청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 거의 한 800개가 된대요. 그럼 네. 800개를 다 고칠 거냐? 네. 아니면은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에다가 그 이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할 건지 네. 이게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 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네. 그거 한 가지를 하반기에 만약에 확실히 한다면은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눈도 뜨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경제가 살아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모든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 빅딜 이런 큰 정책의 흐름을 딱 잡고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다행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네. 나는 친기업인이라 네, 굉장히 용감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가리라고 기대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상반기 평가를 해주셨으니 저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이경태 석좌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소빈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 18만 명이 있고요.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이 또 40만 명이 있습니다. 또 무상으로 가족의 가게를 돕는 7만 명, 합하면 6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체감 실업률은 33%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위기에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의 생각이었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